격변의 시대, 한국 외교의 좌표는 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1에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과 전략을 주제별로 살펴보겠는데요. 네 분의 전문가께서 각자의 시각에서 한국 외교의 전략적 좌표를 제시해 주실 예정입니다.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 주제는 트럼프 시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방향은입니다.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에 재직 중인 박인희입니다. 귀중한 자리에, 중앙일보에서 주최한 귀중한 자리에 평소 제 생각과 공부하던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게 되어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서너 가지의 키워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트럼프 시대, 그다음에 한미동맹, 이렇게 한미일 안보 협력,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만나고 있는데요. 트럼프 시대가 가지는 국제안보적인 의미, 연결시켜서 한미동맹의 현황, 방향성, 주요 사안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전제, 목표, 추진 과제들 이런 식으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같이 가야 되는데 시간은 안 가네요. 네. 외교 트럼피즘과 국제 질서라는 제목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피즘을 우리가 하나의 시대라고 고유 명사처럼 트럼피즘, 트럼프 시대 이렇게 다른 미국 대통령과는 달리 고유 명사로 다루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가지는 다소 특이한 상징성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대 질서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국제 질서는 1945년 이후에 전후 질서에서 형성된 질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전후 질서에서 형성된 그 질서가 지금까지 한 80여 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는 것이고요. 돌이켜보면 한국처럼 가진 천연자원, 리소스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초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인구밖에, 사람밖에 가진 게 없는 나라에서 세계 경제 10위권을 넘나들고 군사는 5위에서 7위권을 넘나드는 이런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이렇게 신뢰할 만한 환경이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코비드-19을 경험하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위기의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클린턴 대통령의 선물로 중국이 2001년에 WTO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요. 클린턴 대통령의 선물이라는 표현은 제가 조금 드라마틱한 표현이고 아무튼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닉슨 대통령 이후에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공감대가 있습니다. 국제 질서에 편입을 시키고 외교 관계와 무역 관계를 자유주의적으로 관여를 하면은 중국도 언젠가는 서방 세계 혹은 정치적으로 유사한 국가가 될 거라는 그런 닉슨 시대 이후에 민주공화당 컨센서스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성과의 하나가 2000년 클린턴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이제 내린 결정들이죠. 2001년 이후에 WTO 멤버가 된 중국의 상품은 순식간에 날개도 친 듯 미국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시다시피 한 17개 미국 주를 가리키는 중산 노동지각적 산업이 붕괴하면서 러스트 벨트가 생겨나고요. 경제적 이익만 쫓는 산업 자본가들은 오프쇼어링을 해서 공장을 다 미국에서 빼고요. 또 그런 경제적 이익을 쫓는 산업 자본가와 결탁한 정치 지도자들은
냉전 이후에 뭐 미국을 상대할 만한 거대한 적이 없어지면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본인들만의 이슈에 집착하게 됩니다. 공화당의 이슈는 아시다시피 감세, 뭐 부자를 위한 조세 정책, 시장 중심적인 뭐 경제 제도 이런 것들이 되고, 민주당은 잘 아시다시피 이민자 뭐 정책이라든지요, 혹은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뭐 이런 고유한 정책에 집착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저평가되었다라는 중산층들의 목소리에 트럼프가 아주 기가 막히게 공감을 하게 되면서 마치 마가로 일컬어지는 사람들한테 트럼프는 메시아처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잠깐 시간을 빌리면은 작년 선거 중에 미국 시간으로 7월 14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기억나세요? 제가 자료 화면이 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시죠? 이게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들? 펜실베니아주 버틀러라는 지역인데요. 펜실베니아주는 그 러스트벨트의 인구수에 따라서 그 유권자 미국은 이제 그 대리 투표 방식의 그런 대선을 합니다만은 유권자 수가 할당이 되는데, 펜실베니아가 그때 좀 다른데 작년에 제 기억에 20표가 할당이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버틀러가 어딘가 하면은요, 미국의 US 스틸, 미국 그 철강 산업과 2차 산업의 상징이었던 US 스틸이 있던 피츠버그에서 한 40분 올라가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은 디어 헌터 월남전 영화 보시면 그 로버트 드니로 그 US 스틸 노동자가 주말에 디어 헌터 사슴 사냥을 하러 가던 거기가 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도 무슨 뭐 한 집 건너 한 집에 총기가 있는 시카고 남부나 LA 남부가 아니라 아무도 살지 않는 한적한 그 버틀러에서 그 괴한의 총이 트럼프 대통령을 스치는 이런 상황이 또 트럼피즘을 다시 이제 출현하게 만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트럼프 2.0이라고 하는 걸 잠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1.0과 달리 공화당이 의회와 사법부 모두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1.0 시기에는 있었던 이제 저널리스틱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어른들의 축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가끔씩 눈치를 봤던 노련한 전략가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뭐 국방부, 국무부, 뭐 백악관 모두 트럼프를 받드는 충성파 참모진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트럼피즘 2.0은 1.0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조금 과감하게 표현을 하면은 자유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파괴자의 역할을 하는 듯한 그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책 수단을 놓고서 보면은 일단 경제 영역에서는 조금 이따가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만 경제 영역에서는 보호주의 무역과 관세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대통령이 그 로즈가든, 미국의 그 환영과 축제의 상징인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 시간으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판넬을 직접 들고, 그 판넬에는 25개 나라가 적혀 있었고요. 내용적으로는 57개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고 있는 새로운 그런 보호주의적 정체성이고요. 안보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매우 특징적인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국제사회의 주요 분쟁을 안정화시키는 데 관심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불 끄고 싶고,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도 빨리 종식시키고 싶고, 뭐 본인이 별로 한 건 없지만 캄보디아, 태국 문제도 생색을 내고 싶고,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데 관심은 있지만 그 가장 핵심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분쟁에 개입하는 안정화 정책의 핵심에는 미국이 추구하는 이익과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추구하는 이익과 맞닿아 있으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약자의 피해를 강요하는 그런 안정화, 문제 해결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영토 할애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고요. 하마스나 중동 사태에 있어서도 암묵적으로 우회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승인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지역 차원에서 안보 책임을 전가하는, 이게 이제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국방비도 올리라고 하고, 아마 이런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과거와는 다른 고립주의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국가들에게 안보 부담을 안기고 안보 지역화를 추구하더라도 미국을 대신할 국가가 당장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미국이 그리는 동심원 안에 다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이 또 많은 전략가들의 판단입니다. 안보 얘기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거래와 비용 중심의 국제 안보, 그러니까 25년 트럼프 2.0 이후에 일련의 상황들, 집권 직후에, 두 번째 취임 직후의 상황들을 본다든지, 지난 2월 미넨 안보 대화에서의 벤스 부통령 발언, 또 지난 4월 말 흔히 이제 샹그릴라 대화로 알려져 있는 헤그세스 장관의 이런저런 발언들, 2월 초 지난 직전 총리죠, 이시바 총리와 가졌던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합의해줬던 내용들, 이런 것들 보면은 국제 안보를 미국 중심으로 진행을 하되 철저하게 타국의 거래와 타국의 비용을 전제로 한 이런 접근이 트럼프 2.0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제 해결 방식, 지난 6월에 반복되는 설명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그리고 에이브라함은 지금 바레인하고 아랍에미리트만 추진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마지막 해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의 대타협입니다. 아브라함 협정이 추진되기를 지금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미국이 적극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들, 우크라이나 희생을 강요하는 전쟁 종식 방법, 이런 것들이 트럼피즘과 현실주의의 결합, 전통적인 방식의 현실주의로 설명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희생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아주 독특한 방식의 고립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고립주의 역시 미국의 힘을 전제로 한, 그러니까 조금 아이러니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타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미국의 고립주의,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이 되는 이런 국제 안보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국가의 무력 사용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그림이,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관련되어서 동맹 현대화 개념을 조금 보면은요,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의 의미가 무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이런 발언들과 입장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동맹 현대화라는 그 개념적 기원은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에 럼스펠드 국방부 시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왔던 얘기고요. 미국산 무기에 대한 대량 구입, 미국 안보 비용을 아끼기 위한 동맹 국가들의 방위 예산 증가, 그 다음에 상호 운용성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주한미군들의 미국의 자의적인 운영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동맹 현대화의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보에 대한 책임을 조금 더 높임으로써 미국의 부담은 줄어들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되 미국 중심적인 국제 안보 질서에는 큰 변화가 없는, 이런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집권 2기에 그리고 있는 그림들인 거죠.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으로 이제 들어오는 상황에서 하나 짚어보고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아시아 문제, 특히 중국 문제, 태평양 문제 이런 거 관련돼서는 미국의 70년대 초 이제 닉슨 대통령 이후에 거대한 민주당과 공화당 합의가 있다는 말씀 잠깐 드렸어요. 그건 이제 중국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중국을 노멀 스테이트로 만들어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상호 의존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민주공화당이 가졌던 오랜 동안의 컨센서스 공감대인데 그거는 지금 없어진 것 같습니다. 2001년 WTO 가입 이후에 한 20년 만에 미국의 중국 무역 적자가 4배가 되고요. 정확한 통계에 의하면은 한 20년 사이에 중국 상품을 미국 시장에 받아들이면서 사라진 일자리가 적어도 한 50만 개에서 100만 개 최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무튼 그런 합의는 없어졌고, 지금 과거에 민주공화당이 가졌던 콘센서스를 대체하는 합의는, 근데 이것도 많은 연구자들에게는 의문사항의 하나입니다. 어쨌든 지금의 민주공화당의 합의는 요즘 이제 언론에서 잘 볼 수는 없는데 인도태평양 전략이에요. 이거에 대한 공감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아시아 정책과 중국 정책의 전략을 쪼개서 실천을 하면은 비용만 많이 들고 각 전략에 대한 운용에 어려움만 있으니, 쉽게 말씀드리면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제가 너무 투박하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인도, 일본, 호주, 미국, 우리 큰 점을 연결시켜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결 국면을 단순하게 만들면 미국이 관리하기도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트럼프 인도태평양 전략을 만드는 데에는 호주의 전략과 일본의 전략가들이 많이 함께 공헌한 바 있습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 인도태평양 구상이라고 알려졌었죠. 그게 바이든 행정부 시절엔 민주당 행정부 시절에 전략으로 굳어진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는 아무리 다자 정책에, 다자 외교에 관심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이 저작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 아까 점심시간에도 이제 중앙일보 기자분이랑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인도태평양 그 우산 안에, 엄브렐라 안에 있는 많은 약속들, 오커스 같은 게 가지를 치는 약속인데 그게 지금 이행이 잘 안 되고 호주가 지금 약간 뿔이 나 있고 이런 상태여서 이 닉슨의 공화민주 공감대를 대체했던 인태민주공화 공감대도 문제가 생기나, 이런 게 이제 지금 연구자들의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예. 자, 한반도적인 의미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고요. 구체적인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 동맹 이름 안에서 국방비 문제가 있는데, 국방비는 기본적으로 주권 문제이죠. 우리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얼마를 써겠다는 건 주권 문제입니다. 다만 미국은 한 50여 개 국가와 동맹을 맺고 있는 반면 한국은 유일한 동맹 관계를 미국과 맺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분단되었던 5개 국가, 국제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예멘, 중국이 분단돼 따르면 좀 폴리티컬리 코렉트하진 않습니다만은 베트남, 한국, 독일 중에서 한국만이 분단되어 있으니 국방비 문제를 단순한 주권의 문제로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는 최근 SCM에서 3.5%까지 내년부터 국방비를 올리겠다고 크게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정답인지는 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정부는 국방비를 올리는 게 전자권 전환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무기 구매는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있을 것 같은데 양 정부가 전혀 공개하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인프라라든지 훈련, 이런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어떤 해에는 한국 국방비의 나머지 남은 경비의 한 70% 정도가
미국산 무기 구입에 들어가는 수준이어서 우리는 상당한 수준을 커버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텐데 알려지는 바가 없어서 뭐 그런 측면이 있고, 방위비 분담금 관련돼서는 이거는 사실 미국의 국방부 전문가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한 1조 5천억 정도 올해 기준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만은, 직접성 경비 이외에 대부분 우리가 커버하고 있어서 SMA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항목을 새로 만들지 않는 한 이거는 조금 양국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미국의 국방부 관계자들이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몇 차례 소개가 되어 있는데, 미일 동맹의 경우 SMA는 항목마다 예산 할당이 정해져 있는 반면에 한국의 분담금 협정은 통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게 오히려 미국에게 자산 운용에, 재정 운용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레토릭으로 이거를 뭐 10배를 올려라 10몇 조를 달라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합의를 보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는 말씀을 뭐 드리겠습니다. 지역 안보 문제는 이거는 모두가 너무 예민한 문제고, 제가 조금 애둘러 말씀드리면은 어느 사회나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제가 여쭤보면은, 자, 본인이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쭤보면은 한 반 정도 대답이 갈릴 수 있어요. 근데 보수라고 생각하세요? 진보라고 생각하세요를 가르는 기준점은 내가 보수야, 내가 진보야 하는 어느 사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럴 겁니다. 근데 보수인지 진보인지를 가르는 기준점은 나라마다 매우 다릅니다. 자, 제가 진보세요, 여러분들 보수세요 여쭤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기준점은 뭐예요? 북한 문제? 미국 편이야? 중국 편이야? 이런 것일걸요? 근데 뭐 유럽에는 진보냐 보수냐 물어보면은 이민자 문제 어떡하지? 환경 문제 어떡하지? 뭐 이런 겁니다. 에너지 문제 어떡하지? 미국 사람들에게 보수야 진보냐 물어보면은 낙태는 몇 주에 뭐 23주에 괜찮은가? 낙태를 뭐 22주부터 금지해야 되나? 총기 소지 어디까지 가능하지? 군대 안에서 동성연애 허용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런 게 이제 보수 진보를 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미동맹은 보수 진보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죠. 더군다나 동맹 현대화의 이름으로 지금 이번에 SCM에서도 굉장히 미묘한 표현이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한 말씀만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북한, 대만, 뭐 미국, 일본, 이 안보적으로 민감한 이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접점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는 가능한 한 그 상황을 피하는 게 좋은데, 이게 전략적 유용성의 이름으로 유사시 어떻게 해 안 해 이런 거를 사전에 밝히는 것이 가능한, 이론적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한반도를 접점으로 해서 모든 안보 사안들이 대만 문제, 북한 문제, 중국 문제가 다 모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반도에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미묘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뭐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과 관련돼서는 저는 뭐 이런 목표와 고려 사항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한 1,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다카치 이제 신임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다카치 총리가 워낙 과거에 극우적인 스탠스를 많이 보여서, 물론 총리가 된 다음에 좀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이제 미리 뭐 조심하고 예방할 측면은 있고요. 다만 이제 소수파 지도자이기 때문에, 소수파 총리여서 일본의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을 다카이치가 확산하는 게 한일 관계의 안정성에도 절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쉽진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정부가 다카치 총리가 국내 정치적 기반을 확장하는데 좀 기여하는 한일 관계 정책, 이런 걸 개발해야 되고,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용 외교, 실용 외교의 뜻이 뭐지? 이게 미일 관계, 한일 관계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뭐 그런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목표 읽어드리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한국은 어차피 이 섬처럼 꽉 막혀 있는 지역이어서, 동북아라는 지역에 글로벌 루트에 항상 GDP의 85%를 항상
교역을 의해서 창출되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글로벌 루트를 항상성을 가지고 보장하지 않고서는 국가 이익과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는 나라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은 매우 신뢰할 만한 평소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질서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처럼 자유주의 질서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나라도 없지요. 다만 아시다시피 한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협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협력보다는 미국을 삼자를 낀 그런 현실적인 한미일 협력이라는 그런 구조가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요. 북한 문제, 그리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자유주의 연대,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습니다마는 39개 국가 OECD 중에 아시아 한 60여 개 나라 중에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자유주의 연대, 그리고 태평양 지역의 안보의 항상성, 뭐 이런 거를 위해서 한미일 협력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 문제에 무관심하다고 하니 한미일 협력은 보통의 다자와는 다른 특수한 이제 빅터 차의 표현을 쓰면은 이제 한일 관계는 특수한 얼라인먼트가 있는 거죠. 하나의 동맹 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라는 그런 전략적 포인트를 살려서 다양한 멀티트랙 이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한국의 외교는 특히 이제 중국 관계라든지 뭐 이럴 때 외교적인 이제 거리 뭐 이런 거보다는 국가 이익이 뭐라는 어떤 포뮬라를 딱 정하고 그 포뮬라에 따라서 모든 정책을 적용해서 이익 추구형 정책을 하는 뭐 그런 모델이 한미일 관계도 적용되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네요.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미 그리고 한일 협력 구조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균형점을 짚어주신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두 번째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의 주제는 적대적 두 국가, 심화하는 북한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김정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북한대학교의 김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혹은 부탁받은 얘기는 이제 특색 두 국가 관계를 심화하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걸 이제 부탁받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즘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제목처럼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교착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이른바 END 이니셔티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이니셔티브가 이제 그 말씀 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동시 병행적으로 가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순차적으로 가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사실 각각의 이니셔티브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첫 번째 익스체인지 교류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것은 남북 물동량이 2005년 전으로 해서 2015년 정도 사이 약 남북 관계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뚝 떨어져서 우하향으로 지금 내려가 있고 사실상 지금 현재 남북 관계는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물적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북 제재 레짐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으로서 한국 입장에서는 제재를 뚫고 남북 협력 교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미사일, 핵 그리고 그 밖에 도발의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오히려 도발의 빈도수, 미사일 핵을 포함하고 그리고 기타 빈도수까지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70회 역대 최고 수위로 지금 도발의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씀드리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남북 관계를 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협상의 지렛대인 경제적인 지원,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대북제재 레짐에 꽉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군사 도발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르고 달랠 수 있는 유효한 당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북 협상의 지렛대가 과거와는 달리 사실상 실효한 상태다. 이게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normalization. 기본적으로는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입장인데요.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말하기는 쉬워도 실제 남북 사이의 관계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남과 북은 자신들의 주권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불완전 주권 국가이고, 그 불완전 주권 국가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가 가장 상위의 국가 목표를 상대의 영토를 병합하는 것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3조에 한 번 더 그 부속 도서가 우리의 영토라고 얘기하고 있고, 통일이 됐을 때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규약은 2021년에 바뀌었습니다만 여전히 전국적 범위에서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하고 그곳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그 목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두 나라 모두 통일을 체제 확장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핵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 그리고 육자회담을 통해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다양한 접근이 있었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거의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비핵화라고 하는 정책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에 극한적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혹은 한미 동맹의 입장에서 이 지역에 가지고 있는 안보의 기본적인 목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핵의 비확산, 또 하나는 이 지역에서의 전쟁을 방지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을 겨냥한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패권에 기초를 둔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한미 동맹이 필요한 건데요. 만약에 비핵화를 전쟁의 방법,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이걸 풀겠다라고 하면 그 목표 중에 하나인 전쟁 방지라고 하는 목표가 유실됩니다. 반대로 이 문제를, 핵 비확산의 문제를 경제 봉쇄 형태로 풀겠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아온 것처럼 경제 제재만 가지고는 북한이 비핵화의 경로로 나서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경제 제재의 효과는 원래 설정했던 것의 20-30% 정도가 최대치라고 합니다. 다른 한편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북한의 입장은 자신들이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그게 교환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군사적 수단, 경제적 수단, 외교적 수단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지금 현재 한미동맹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의 안보 목표를 훼손하지 않고서는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비핵화라는 목표를 건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사실상 부재하다는 얘기죠. 미국의 대북 정책은 아시다시피 매우 매파적인 입장에서 예방 전쟁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부터 미군을 철수해서 미국이 전혀 관여하지 않아야 된다는 입장까지 매우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 때는 기본적으로 지역 동맹과 대북 협상을
병행한다라고 하는 중도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만, 이제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됐을 때는 이 가능성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전쟁을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미군 철수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 한국과 협상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변성, 이걸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미국이 이 지역에서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쓰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군사적 쓰는 수단을 써서 전쟁을 치룰 수 있는 비용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낮아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미국 입장에서 정밀 타격을 통해 북한의 제2경 능력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는 매우 높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고, 경제 봉쇄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고, 전쟁을 통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전쟁을 통한 체제 확장의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한반도에서 남북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세 가지의 커다란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전 위험입니다. 휴전선으로부터 서울은 방어 중심이 불과 40km에 불과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형태로든 국지전이 발생하게 되면 수도권을 희생시켜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큰 비용을 치러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실제로 한미연합군이 우세를 점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핵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롤백을 통해 한미연합군이 북한 영토로 들어간다라고 가정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임진왜란 때부터 한국전쟁이 일으키기까지 북한을 완충지대로 삼고 있는 중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전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지역에서 국지적인 군사 충돌이 매우 큰 핵전 혹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한반도의 현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 관계 정상화도 어렵고 비핵화도 어렵고 초기 단계의 교류조차도 어렵다. 이 교착 상태는 상당히 오래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시 이걸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만큼 매우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북한, 미국, 중국 어느 나라도 이 지역에서 쉽게 전쟁을 의도적으로 일으키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한국전쟁 이후에 안정이 담보되어 왔고, 이 전략 안정의 기초 위에 평화가 유지되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저희와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가 다른 나라입니다. 북한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군사비 지출은 무려 23.5%입니다. 여기 지금 통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수치입니다. 한국은 2.5%, 세계 평균이 2.2%에 가까운 것이죠. 평시 국가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그 정도 수준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전에 4.1%를 쓰고 지금 현재 34%를 쓰고 있습니다. 전시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모든 자원이 전쟁을 준비하는 데 쓰여진다는 얘기고, 그만큼 사회 분위기가 전쟁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상태를 유지하면서 국내 통제를 완벽하게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개로 해서 북한은 현재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그 협상의 능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천안문 망루에 오른 새 지도자를 보셨을 텐데요. 이른바 저희가 격변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천안문 망루에 올라서 권위주의 국가들의 연대의 지도급 인사로 등장했습니다. 그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핵 능력을 보유한다면 미국으로부터 공격에 대한 억제,
한국으로부터 공격에 대한 억제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의 위신도 엄청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핵무장의 임계점을 넘어 지금 현재 북한의 협상 능력은 최적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걸 상쇄시키려면 사실 경제 제재를 강하게 집행해서 북한의 협상 능력이 하강하는 측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미중 관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을 지탱하고자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대립관계가 있는 이상 북한을 완전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제재를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해관 총수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가 2021년을 기점으로 과거의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 제재 레짐 가운데 북한과 가장 큰 교역을 하고 있는 중국이 그 문을 서서히 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북한의 생존은 현 시점에서 아무리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뒷문을 열어놓은 중국의 존재 때문에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사안을 고려해 보면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저희가 성취 가능한 형태의 국가 목표를 설정한다면 그것은 아주 따뜻한 평화를 의미하는 높은 수준의 평화체제를 목표로 설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북 사이에는 상호 간의 체제 확장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적대성을 가지고 있고,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 핵전 혹은 중국의 참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즉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의 남북 정체성을 관리할 수 있는 차가운 저희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차가운 평화, 뒤집어 얘기하면 전쟁의 개연성을 급격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관리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과 북 사이의 군사적 균형이 잘 맞춰져야 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한미 연합 세력의 군사적 힘이 북한 입장에서 오판을 일으키지 않도록 강력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 안정성이 중요하고 그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만이 남과 북 사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내의 여론을 잠깐 보겠습니다. 남과 북은 별개의 독립적인 국가 인지 여부를 묻는 여론에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대체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020년 시점에 이미 90%입니다. 남과 북은 별개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를 제외하고 한국 국민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토는 어디까지냐라고 물었습니다. 62%의 사람들이 남한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반도 전체를 저희의 영토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과반수 이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한국과 북한은 하나의 민족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0%를 넘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서로 별개의 주권 국가이고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의 휴전선을 긋고 그 남쪽에 국한되어 있으며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기는 더 이상 그렇게 상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국 국민들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고려해 봤을 때 저희는 매우 현실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인 선택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 패권 도전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의 편승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옵션이 있습니다. 다른 극한 쪽에서는 동맹국인 미국과 더불어서 중국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세력 균형의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한국의 정부가 민주화에 추구해왔던 해칭을 그대로 지속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끊고 우리는 스위스와 같은 영세 중립국으로 남겠다고 선언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옵션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박인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안팎으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고 그 도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옵션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승 혹은 균형 혹은 해칭 혹은 중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시점에 대국 경쟁의 기본 양상이 점점 더 신냉전적인 현상으로 가고 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원치 않다고 하더라도 해칭의 유효 기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어느 편을 들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기간에 말한 것처럼 안미 경중의 시대는 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원잠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훨씬 더 긴밀하게 연계한다는 이야기이고 중국의 반발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흐름은 어떤 한 방향으로 모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조 위에 저희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제 확장의 연장선으로 통일을 생각하고 있는 이상 정전체제, 다시 말하면 민족 자결의 단위가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포함해서 이른바 한민족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는 영토를 보존하는 규범이 매우 강한 그런 상태로 안정,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정전체제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평화체제로 이행해서 보다 번영하고 안정적인 형태의 한반도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체제가 적대성을 띠고 있고 상대 소멸을 전제로 국가 전략을 짜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가운 현실의 기반 위에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결국 매우 장기전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조지 캐넌이 1945년 이후에 긴 텔레그램을 쓰면서 소련에 대한 봉쇄 정책을 미국의 대전략으로 수립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점은 한국에서도 조지 캐넌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장기전에서 북한과의 대치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끝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모여서 집단적인 지혜를 이루고 그것이 한국의 국가 대전략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간에 맞춰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내부 체제 강화와 대외 전략 변화를 냉철하게 진단해 주신 발표였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발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발표의 주제는 동맹 현대화의 방향과 주한미군의 미래는입니다.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께서 발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국방연구원 한반도안보연구실장 전경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고 제 의견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중앙일보에서 요청해 주신 동맹 현대화의 방향과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발표의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미동맹 현대화는 단지 한반도나 주변의 문제로 인해 나타난 움직임이 아니라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움직임의 한 지류라는 것, 그리고 주한미군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한국은 지금보다는 좀 더 긍정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 현대화와 주한미군 관련한 불가피한 변화를 좀 더 기회라는 인식으로 좀 받아들이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된다라는 지점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국제정치 구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세계적 상호 의존이 심화됐고 중국의 부상이 이루어졌고 세계적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쇠퇴하였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자 미국은 그것에 대한 위협을 우선순위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맹들에 대한 분담의 요구를 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동맹의 분담에 대해서 제고하게 된 동시에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태 지역의 군사 대비 태세도 함께 제고하게 됐습니다.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변화시킬 것인가입니다. 8월에 펜타곤 대변인은 한반도뿐 아니라 그 너머에 대한 연합방위 태세를 말했고 전 영역을 포함한 협력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할 때는 이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앤드류 여 같은 경우는 동맹의 현대화라는 것이 오늘 갑자기 나타난 개념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연속성 있는 개념이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번 현대화는 인태 지역에 대한 전략과 연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DC에 다녀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앙키 판다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설명하고 계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 문서에서는 이 개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여의 말대로 현대화는 사실 일찍이 2003년부터 양국의 공식 문서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나타났던 이 현대화라는 개념이 포괄하는 범주가 무엇인지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한미 정상의 팩트시트 내용에 한미동맹 현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인 답이 있었습니다. 그 답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확장 억제 공약, 한국 국방비 증액, 한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전자권 전환, 전략적 유연성뿐 아니라 사이버와 우주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협력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군사적 능력의 전 범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필리핀까지를 포함한 연대를 언급했고 러시아에 대한 대응까지를 동맹이 함께하는 것을 기대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러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 인사들의 발언 중에 가장 최대치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돼야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합의 기반이 있다고 보여지는 미국의 관점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미국 정부의 관점의 핵심은 한미동맹 현대화는 분담이 가능하도록 동맹의 능력을 신장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확장 억제를 한국에 제공하고 한미 양국은 재래식 억제를 강화하는데 이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과 기지는 주로 중국을 견제하고 이를 위해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며 한국이 북한의 방어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고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을 내는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의 의견은 뭘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의 내용에서 합의가 되기까지 미국 측에서 어떠한 인풋을 했는지를 짐작했을 수가 있습니다. 예견했던 바와 같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방위비 증액,
국방비 인상, 그리고 전자권 전환은 미국이 원했던 바이고 논란이 되었던 바와 달리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는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의회도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정부와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제약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미국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미국 국민들 중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주한미군의 주둔을 연계하지 않고 보는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즉 미국 국민들은 이미 한미동맹을 단순히 북한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보지 않고 중요한 지역 안정화 장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도표를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미국 국민들은 한미동맹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주한미군 규모 유지에도 우호적입니다. 말하자면 미국 국민들은 한미동맹을 지역 동맹으로 보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우호적이면서 규모 유지에도 찬성하고 있는 경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는 특별히 주한미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동맹현대화 주제 중에서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과 전략적 유연성에 주안을 두며 제가 나머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한미군은 앞으로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주한미군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병력은 육군이기 때문에 이는 미국 육군의 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육군은 전체적으로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 태평양 지역에서 공군과 해군의 작전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인태사령관은 육군을 커넥티브 티슈라고 표현을 했고 최근 한반도의 MDTF, 즉 육해공뿐 아니라 우주, 사이버, 정보까지 여러 영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기술, 무기, 병력을 갖춘 부대를 배치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또 지금 한반도에서는 상당한 전력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광주 공군기지에 미 공군의 첨단 무인기인 리퍼가 순환 배치됐고 올 초에는 육군의 최신의 정찰기인 아테나 R이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또 F-35 스텔스 전투기도 훈련 참가를 위해서 수차례 한반도에 배치된 바가 있고 나중에 또 배치가 될 가능성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미국 육군의 감축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능력이 강화되는 방향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모 조정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일각의 철수나 대규모 감축설은 주류적인 의견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제한적 증원 혹은 제한적 감축이 현재 더 가능성이 높은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이전과는 다른 능력과 역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북한이 아니라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이나 능력만 가질 수 있다면 오히려 늘릴 수도 있다는 것이 미국의 관점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주한미군이 어떤 능력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더 부합하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구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요구인가?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와 비슷한 고민을 계속 요구받아 오며 동맹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2006년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를 보면 지금과 놀라울 정도로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약 20년 전부터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넘어선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래왔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더 불거진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관련된 전략적 유연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주장하거나 반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온 것과는 달리 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해 한반도가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전략적 유연성은 북한에 대한 주한미군의 역량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주한미군의 능력이 강화돼서 북한에도 더욱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더 관련한 많은 논평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쟁점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대만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기여가 이 동맹 현대화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에 포함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주한미군 말고 한국군의 기여까지를 포함하는 것일까? 이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여기까지에 대한 기대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고 또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브런슨 사령관은 그렇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중국의 위협에 대해 기여하는 것과 한국군이 대만 분쟁에 참여하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에도 또 그렇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 분쟁에 대한 참여 형태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서방의 많은 국가들이 지원을 하는 방식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한반도에서 안보 공백이 생긴 것은 분명 최소화해서 저희도 지원의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금까지의 반응은 무엇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정부의 반응은 신중한 톤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방위력을 중심으로 목적에 두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전히 중국이나 지역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 여론은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론이 오히려 수용성이 더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좀 살펴보면 오른쪽에 보여지시는 위협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을 때 북한보다 중국의 위협에 대해 더 우려가 크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국민 여론들을 좀 살펴보면 주한미군 조정에 대해서는 현 규모 유지를 가장 원하지만 역할이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의견이 꽤 높았습니다. 이건 작년 조사인데요. 올해 조사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한 최근의 인식 조사 결과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찬성하는 여론이 과반수고 인태지역 역할 확대에 대한 찬성 역시 과반수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은연중에 제가 하고자 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그보다는 이 미국의 관점, 한국의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길을 좀 돕고자 했습니다. 동맹 현대화는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를 포함해야 하고 주한미군의 미래는 어떠해야 할지 각자의 답들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분쟁에 대한 기여를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지역 분쟁에 기여하는 것은 그저 미국을 돕는 것이기만 할지, 한국은 이 지역에 대한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것인지, 서해 구조물, 해저 케이블 절단 사건은 전혀 한국에게 이해관계가 없는 일이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정면 승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직도 사드 배치 때의 중국의 보복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조금 더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만에서 미중 간의 분쟁 혹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분쟁이 소모전으로 장기화되고 미국은 승리하기 위해서 한국의 도움을 원할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 척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에 부합하는 것일지 아니라면 대체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도와줘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한미군의 미래는 트럼프에 의해서 혹은 한미관계로 인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지역 구도, 미국 육군의 역할 변화, 그리고 전반적인 동맹과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거대한 흐름의 한 지류입니다. 이때 우리도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돼가 아니라
여기까지 된다라고 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 주한미군에 대해서 병력 수를 유지하고 능력을 유지하는 것, 병력 수를 유지하되 능력이 약화되는 것, 병력 수를 감축하되 능력이 강화되는 것, 이 중에 어떠한 선택이 한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기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만 할 것인지, 한반도 및 주변을 넘어서 대만에서의 중국 위협에까지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반도 및 주변에서 일어나는 중국 위협에 대해서 정도는 대응을 할 의사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선택이 우리의 전략과 맞닿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3분을 덜 썼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보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동맹이라는 단어가 지닌 새로운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션 1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주제 소개해드리면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한중관계 좌표 설정입니다. 이왕휘 아주대학교 교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이왕입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한중관계 좌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의 기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의 목표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와 그 평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한중 관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쟁점들을 평가를 하고 제 의견을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 한중 관계의 정책 기조는 지난 정부와 차별화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까지 이 한중 관계는 경색되어 있었다. 특히 이제 그 사드 배치 이후에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다 한중 관계가 진전이 안 됐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특히 조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이제 제대로 된 정상 회담을 가진 적도 없고, 잘 아시다시피 주한 중국 대사, 그 다음에 주중 한국 대사들이 서로 양국에서 이 좀 왕따를 당하는 이 유례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그 경색 국면을 타파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현 정부의 문제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세 분이 이제 어떻게 지금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변해 왔는지 잘 설명해 주셨고, 경제적으로도 한중 관계는 예전에는 이제 수직적 구조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첨단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그죠? 중국이 이제 조립하고 가공해서 다른 제3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이 경쟁하는 수평적 관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관계로 똑같이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쨌든 경색이 아닌, 그죠? 유화적인, 우호적인 관계로 만들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는 한 3가지 정도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의 핵심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거를 발전시킨다. 근데 이 앞에 이제 명실상부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2008년도부터 우리가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명실상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3가지 차원에서 그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안보입니다. 안보 문제에서는 이제 정상 교류 및 전략적 소통을 그 활발하게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제 중국의 협조를 요구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경제적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직적 관계에서 이제 수평적 관계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평적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거기에 핵심은 이제
신성장 동력의 창출과 공급망 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분야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배터리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토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토류는 IT 산업, 특히 하드웨어에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배터리,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방위 산업에서도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과 협조는 필수다. 왜냐하면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히토류 공급망을 약 70에서 80% 이상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을 보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을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대미 히토류 수출 통제입니다. 미국도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에 쩔쩔매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한테 비슷한 수출 통제를 한다면 우리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제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과 경제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 차원에서는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서 결국 이제 우호적 정서를 고조시킨다, 제고한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반중 정서가 너무 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혐중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한중 관계에서 가장 개선하기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에 한중 관계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되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열거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국빈 방문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국빈 방문은 그거는 준비할 게 너무 많다. 행사도 많고 최소한 2박 3일 일정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국빈 방문을 했고, 물론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만은 중국 측의 평가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 그죠? 지난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양자 정상회담이 없었다. 근데 이번 정부는 출범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양자 정상회담을 했고, 그것도 국빈 방문이다. 그리고 아마도 내년 3월이나 4월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베이징을 방문하시면은 이 관계 정상화라는 목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달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상회담은 뭐 여러 가지 의의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전략적 소통을 복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한중 간에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있어도 정상들끼리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탑다운과 바텀업, 이 두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그 국가 주석, 공산당 총서기를 겸임하는 시진핑 주석의 의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일단 했기 때문에 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외교안보 측면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에 대해서 그 논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부분도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이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이제 협조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통상에서는 더 많은 성과들이 있었는데, 뭐 보시다시피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많은 MOU들이 체결됐습니다. 총 6가지의 MOU들이 체결됐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중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이거를 보면은 중국과 우리나라 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안보 문제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경제 문제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김정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듯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중국 측에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가능한 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는데,
중국 측이 이제 발표문에는 이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즉 중국은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협조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중국 전문가들께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보면은 협조할 의사가 없는 건지 아니면 중국이 그런 능력이 없는 건지 좀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많은 그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지만 한중 간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쟁점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한중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한 폭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서해 구조물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이제 우리 정부가 여러 번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꼭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조현 외교부 장관께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중국 왕이 외사부 장관 만날 때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중이 공동의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두고두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중국도 이 점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자율성에 대해서는 앞에 정경주 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중국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중일 간에 지금 논란이 지금 굉장히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일본이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중국의 반응이 나왔는데 아마도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만약에 우리가 대만 문제에 개입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면은 중국이 일본에 했던 것과 유사한 조치, 제가 봐서는 사드 이후보다도 훨씬 더 심한 그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측과 소통을 정확히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양보를 받아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문제도 한중 간의 이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 강력한 항의는 없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차원에서 핵의 비확산 원칙을 준수해라 뭐 이런 아주 원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실제로 그 핵 잠수함이 개발되어서 만약 우리가 이제 한반도 주변 해역에 실제로 배치해서 이제 훈련과 작전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지금과 같이 이 약한 그죠? 논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반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약 10년에서 15년 동안의 시간은 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통상에서는 이제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중국이 그 하나 오션에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 5개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제재를 했잖아요. 중국 기업과 이제 서로 교역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일종의 수출 통제를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했습니다. 서로 수출 통제를 중단하자. 근데 여러분 그 상무부에서 나온 문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동안 유예를 해준 겁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이제 1년 뒤에 다시 그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이제 많이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가 과잉 생산입니다. 근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작년 말부터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EV, 배터리, 그다음에 석유화학 이 세 가지 산업이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끼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스스로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 석유화학 산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몇 개 기업이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그러면 저는 첫 번째가 반중 감정입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데 이건 미국의 피우 리서치 센터에서 지난 7월 달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깜짝 놀랄 거는 뭐냐면 올해와 작년 중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입니다. 호감도. 근데 우리는 낮아졌어요. 미국은 높아졌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우리보다 중국을 2% 더 좋아합니다. 2%. 미국은 21%, 우리는 19%. 그러니까 미국보다 우리가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낮다. 이거는 정말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부담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관계 개선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반중 정서 또는 극단적인 협중 정서가 있는 상황에서는 지지율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치적 부담을 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한미동맹의 현대화, 이것이 이제 중국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만 문제에 한국이 개입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의구심을 중국이 가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중국 측에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처럼 반중 정서가 강한 상황에서는 한미 관계가 먼저 안정돼야지만 한중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한중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한미 관계의 안정이 필요하다. 너무 여기에 대해서 자극적으로 도발적으로 반응하지 말라.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중국 측에 계속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의 강화가 바로 한중 관계의 악화로 이어지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현재는 상호보완적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 측에 조금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정책 제언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한중 관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색 국면이 장기간 지속되면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한테 유리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략적 협력 동반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양자 관계가 국제 분쟁에 자꾸 연루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문제가 대만 문제와 자꾸 연루가 되면 사실은 뭐예요? 우리 의도와 관계없이 연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중 관계는 파탄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한중 관계가 파탄 나면은 사실 안보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에서 더 큰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 이런 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물론 중국도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호 이익의 관점, 공동의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서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제재처럼 이제 중국이 미국 회사를 미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이제 계속 많이 부과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 기업,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